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지금 뭐 그런 얘기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불교에서 뭐 지난번에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그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322페이지 다르마 뭐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죠? 322페이지 가운데 다르마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뭐 그런 얘기 나왔고요. 뭐 그 다음 문단도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역시 이제 종교의 법칙, 그러니까 다신교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뒷얘기는요. 그래서 불교는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신들을 비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한다. 하지만 이 신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다신교적인 신앙을 부정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신들은 집착에서 고통이란다는 법칙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이건 자연 법칙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집착에서 해방되었다면 어떤 신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한다. 반대로 일단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 집착이 일어나면 우주의 어떤 신도 그를 번뇌에서 구해주지 못한다. 그죠? 하지만 일신교적 종교와 아주 비슷하게 불교 같은 근대 이전의 자연법칙 종교 역시 신에 대한 숭배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불교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풍요나 정치적 권력 따위가 아니라 벌레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불교도의 99.9%는 열반에 도달하지 못했고 설령 언젠가 내세에서 열반을 이루기를 원했다 할지라도 현세의 삶은 대부분은 세속적 성취, 그죠? 부귀영화 이런 거를 주관에 바쳤다. 그래서 이들은 인도의 힌두신, 티베트의 본교의 신, 일본의 신도의 신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계속 섬겼다. 그래서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불교 분파들이 부처들과 보살들로 구성된 만신전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해탈할 능력을 지닌 인간, 보살이라고 불러요. 이미 해탈을 하고, 그러니까 이 보살들은 이제 그런 존재죠. 해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이 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비인간적 존재, 부처가 됐는데, 연민 때문에 인간들이 불쌍해서, 이제 다시 윤회해서 이 땅에 와서, 해방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불행의 덫에 빠져있는 무수한 존재들을 돕기 위해서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이 보살들을. 그래서 신을 숭배하는 대신에 많은 불교도들은 이런 깨달은 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열반에 이르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뿐 아니라 세속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빌었다. 이거 기독교에서 성인들하고 이제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곳곳에서 수많은 부처와 보살이 비를 부르고 전염병을 막고 심지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기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도와 색색의 꽃과 향과 쌀과 사탕을 받은 대가로 말이다. 그죠? 앞에 이제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죠? 여기 뭐 불교 전통에서 발달한 판테온, 그죠? 판테온, 만신전. 불교도 결국 신이 없는 종교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는데, 그죠? 그 자체로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니까, 해탈, 열반을 추구하는 거니.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그죠? 달성해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관세음 보살. 이게 이제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그런, 그죠? 어머니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이 여성이냐, 그거에 대한 건 없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거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미지를 여성 어머니 이미지, 그죠? 자애로운 어머니 이미지를 자꾸 갖다 투영해가지고, 이제 관세음 보살을 바라는 것이고, 또 아예 뭐 약사열애, 그죠? 질병을 담당한 부처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예, 그죠? 약사열애 이렇게 하고, 또는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미륵보살 다 그런 겁니다, 그죠? 보살 만들어놓고 다 각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천사와 같은 존재죠. 사실 일종의 신의 대리인, 그죠? 어떤 사천왕. 그래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그것을 정의를 실제로 행하는 뭐 그런 존재까지 만들어서 일종의 만신전, 그러니까 다신교적인 그런 모습이 뭐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도.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일신교적인 종교하고 이제 불교 얘기를 따로, 불교는 뭐고 일신교적인 종교는 아니니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결국 제목이 종교의 법칙인 것처럼, 결국 사람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죠? 그 세속화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인간 숭배. 그죠? 인간 숭배. 인간 숭배. 지난 300년간은 이란 말이 딱 나옵니다. 이거 넘어갔냐. 지난 300년간, 300년이니까 한 18세기, 17세기, 그죠? 17, 18세기부터, 그죠? 17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18세기. 그러니까 17세기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온 게 1687년이니까 17세기 아니 10세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가 확산되죠. 계몽주의.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00년은 흔히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가 점차 중요성을 잃어가며 세속화가 진행된 시기로 묘사된다. 근데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종교가 점점 그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이성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적 종교에 대해서라면 대체로 옳은 말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건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온 얘기니까 사상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00년이 이제 10세기, 17세기 말 뉴턴의 종합 이후에 이제 쭉 18세기를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죠? 18세기 계몽주의. 그러니까 영어로 그 인라이튼먼트, 그죠? 불어로 루미에르, 그죠? 루미에르. 빛이란 뜻입니다. 빛. 그래서 빛을 쪼인다. 인라이트, 그죠? 빛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어둠. 그러니까 봉건적인 어떤 권위, 종교적 권위, 특권, 부정, 압제, 인습, 전통, 편견, 미신, 무지몽매함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비판하면서 과거 중세의 그런 그 어두움을 이성의 빛을 비추어서 이제 몰아낸다. 그게 이제 인라이트먼트예요. 계몽주의. 그래서 계몽주의에서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이성입니다. 따지는 능력이에요. 우리도 지난번에 봤지만 모든 걸 따져가지고, 그죠? 따져서 그 리즌, 그죠? 이성이죠. 이성이고 이유잖아요. 리즌이라는 단어가. 이 리즌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다 제거한다. 뭐 대표적인 게 신분제 같은 거죠. 그죠? 신분제. 뭐 왕이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따져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간일 뿐인데, 그죠? 특권을 누릴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신분제 자체에도 성역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성적으로 따지는 데는 어떤 성역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성에 부합하는 것,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다 이러한, 그죠? 어둠, 무지, 몽매함에 해당하니까 이런 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게 계몽주의에서 18세기 쭉 계몽주의 시대라 그러고, 그 계몽주의 이제 결실을 맺은 게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그죠? 모든 걸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도 따지고, 정치도 따지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상적으로 보면은, 이 뭐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겁니다. 그래서 볼테르, 몽테스키웨, 그죠? 디드로, 달랑베르, 꽁도르세, 에드워드 기본, 데이비드 휴me, 애덤 스미스, 체사레 베카리안 등등 다 칸트에 이르기까지 다 이제 계몽주의자입니다. 계몽주의자. 그러니까 이성을 믿은 거지. 그래서 1번, 우주 전체는 인간 지성에 의해 완전히 해될 수 있으며 초자연적인 힘보다는 자연적인 힘에 지배받는다. 벌써 이 초자연적인 힘, 이제 신에 대한 이런 거, 그죠? 신적인, 유신론적인 영역을 이제 그 종교를 배제한다는 게 딱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분야, 그죠? 그러니까 신이 알려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따지면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다 벌써. 이게 이제 뉴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뉴턴이 따졌더니 결국엔 이제 그 당시엔 절대 진리, 그죠? 우주 어느 곳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절대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뉴턴처럼 따지면은 결국 하나하나 따져가면은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의문에 다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진보라는 개념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보 개념은 우리 이제 이 다음 다룰 과학혁명에서 중요한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진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진보. 인류는 거의 무한정하게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꽁트세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예방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날 것이며 더욱 건강하고 강건한 체질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폭군과 노예는
역사나 무다, 그러니까 그 연극 무대, 그죠? 연극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폭군과 노예는. 그러니까 이제 다 사라지고 인간이 그 자유평등 파괴, 뭐 그런 꽁도르스의, 그죠? 프랑스 혁명의 정신. 그래서 인간 정신에 진보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딱 보면은 이게 종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전통적인 종교가 쓴 것처럼. 그래서 인간 이성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이제 낡은 종교를 대처하는 새로운, 사실 이건 인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왔고, 요거를 이제 이 유발 하라리가 그게 맞다. 우리는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유신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종교, 그게 인간 종교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 종교를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뒤에서요. 바로 이어서. 결국 인류 종교, 이성을 믿는 거죠, 이성. 그죠? 이성, 인류 종교, 이성 종교, 인간성 중에서 특히 그 이성. 그죠? 이성. 그래서 이것은 이게 이제 18세기였다면은 19세기 실증주의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19세기 실증주의. 그래서 어기스트 꽁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얘기는 간단해요. 실증이니까 경험적 실증이 가능한 것만이 지식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험적 실증이 불가능한 전통적인 종교 같은 거는 인간 삶에서 이제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 되는 거겠죠. 그죠? 실증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또 20세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20세기 초의 논리실증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름은. 이것도 뭐 이렇게 간단해요. 논리실증주의라는 건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논리적이지도 않고 실증적이 할 수도 없는 거는 다 배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증 가능한 것만 유의미한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배제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쭉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까지. 그래서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게, 이거 다음 시간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로 나오겠죠. 길가메시 이런 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신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과학에 의지한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그죠? 죽음에 대해서도 이성에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죽음을 이제 해결한다. 그죠? 일종의 영원한 생명 이런 식의 나가는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큰 흐름에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진보 개념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 역사에 대한 직선적인 발전사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역사는 그래도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죠? 이렇게 쭉. 그죠? 물론 뭐 우여곡절이 있죠. 뭐 가다 뒤로 가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발전해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처음 나온 게 사실 이때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전 시기, 계몽주의 이전 시기의 역사관이라는 거는 보통 그냥 똑같거나 아니면 그냥 순환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망해왔거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동양에서 대표적인 게 공자 같은 건 이런 거겠죠. 퇴보사관. 그죠? 예전 삼대라고 그래요, 삼대. 네, 그죠? 사망 오제 시절 때, 요순 시절 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 망해가지고, 그죠? 됐다. 이런 게 이제 퇴보사관이고, 아니면 기독교 사관 같은 경우 똑같아요. 맨날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거나, 그죠? 예전에는 패러다이스였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그죠? 최후의 심판 날에, 그죠? 된다라는 등. 어쨌든 현 세계는 그냥 동일하거나 그냥 순환적인 이런 관점인데요. 그 관점이었습니다. 다. 근데 계몽주의 이후에 드디어 오늘날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 진보 사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진보한다. 무엇이든 간에. 근데 이제 그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 과학 지식인 거죠. 지식.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옛날보다 오늘날 뭔가 더 많이 알지 않느냐. 옛날에는 전염병 이런 거, 바이러스 이런 거 몰랐는데 이제 그거 하나 알게 됐고, 또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 나오면 그것도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예전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 그게 진보 아니냐?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 인류사의 역사의 발전과 동일시하는 이제 기준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단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1단계로 보던, 3단계로 보던, 4단계로 보던, 5단계로 보던.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5단계인 거죠, 마르크스는. 그죠?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 5단계설 해가지고. 어쨌든 진보한다는 거예요, 진보. 물론 마르크스 꼭 진보라고 보기 좀 그런데, 그건 이제 원시 회귀적인데, 마르크스는. 그때 나오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르크스 얘기 나오는 거 먼저 이따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계속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쉬워요. 쉽다기보다는 뭐라 그러나 여기.
어쨌든 지난 300년간은 그 유신론, 그 신은 이제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이성을 유일 종교로 그 추구해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324페이지 맨 위에 하지만 자연 법칙 종교, 그죠? 그 유신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자연법칙 종교를 고려한다면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근대는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 전대미문의 포교 노력과 역사상 가장 피변이 나는 종교 전쟁의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렇게 말하는 관점이 유발 하라리가 평소에 자주 구사하는 일반적인 관념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관념상으로는 야, 근대 이후에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거 아니냐. 그죠? 이성이 등장하니까,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오히려 근대가 아주 강력한 종교적 열정의 시대고, 포교 노력과 피비린 나는 종교 전쟁이 있었다. 근데 그 종교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밑에 나옵니다.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종교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용어상의 문제일 뿐이다. 만일 종교를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여기는 초인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 그죠? 저도 요거 읽으면서 요거 틀렸네 생각했어요. 초인이라는 말 맞아요. 초자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예전에. 그죠? 그러니까 초자연은 아니고 초인.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섰다는 거랑 자연을 넘어섰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인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한 인간의 규범과 가치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면 공산주의는 이슬람교에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종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오류를 고친 거죠, 이번 하라리가. 그러니까 공산주의에는 초자연적인 질서는 없죠. 하지만 초인적인 질서는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그 역사 법칙, 그죠?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법칙이 있다라는 거니까 초인적인 질서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은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그래서 이슬람교는 물론 공산주의와 다르다.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 질서는 전능한 창조주 신의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았다. 불교 역시 신을 가차없이 다루지만 그럼에도 보통 종교로 분류된다. 불교도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인도해야 할 초자연적 질서와 불변의 법칙을 믿었다. 여기서 초인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것도 잘못, 여기. 그래서 불교도들은 자연 법칙이 곧다마 시타르타에 발견되었다고 믿는 데 비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법칙, 자연 법칙이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믿었다. 그죠? 이런 점에서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는 경전과 예언서가 있다. 그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궁극적 승리와 함께 역사는 곧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예언한 마르크스의 자본론 같은 책이다. 그죠? 역사 발전 5단계설 해가지고 마지막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면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 발전이. 그죠? 정말. 일종의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일종의 미륵사상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의 도래, 미륵이 온다 이런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나름의 기념일과 축제가 있었는데 5월 1일 노동절과 10월 혁명 기념일이 그런 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 능통한 신학자들이 있었으며 소련 적군의 모든 부대에는 인민위원이라 불리는 지도신부가 있어서 그죠? 병사들과 장교들의 신심을 모니터링했다. 순교자와 성전이 있었고 트로츠키주의 같은 이단이 있었다. 그죠? 엄청난 사상투쟁에서 트로츠키 쫓아내고 그죠?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는 광적이고 포교에 열심인 종교였다. 독실한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나 불교도가 될 수 없었으며 생명을 바쳐서라도 레닌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죠? 목숨 바쳐가지고 공산주의 신념입니다. 이게 참 아주 재미있게 아주 잘 썼어요. 그죠? 아주 적확하게 기술한 것 같습니다. 종교랑 전혀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이거 이제 미리 써놨는데요. 그죠?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르크스주의의 모순.
모순, 그 어떤 사정책이든 다 모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꾸 발견하고 얘기를 하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원래 나오게 된 게 이게 물질의 변증법에 의해 가지고, 그죠? 투쟁과 갈등에 의해서, 그죠? 이 역사가 변증법적으로 진보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이라고 많이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죠? 유물론, 물질주의다. 뭐 영어로 번역하면 머티리얼리즘, 그죠? 물질. 물질적 조건에 따라서, 그죠? 물질적인 그 생산 수단을 소유한 쪽이 지배 계급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유물론인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전통적인 종교나 부르주아 사상들을 이 관념론, 또는 그죠 지배 이데올로기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저건 다 그죠 관념론, 신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것, 뭐 인민의 아편이고 이런 식으로 다 비판을 했어요. 관념론이다. 머릿속으로만 그걸 가지고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관념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모순이냐면은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 물질주의인데 물질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의식만 강조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사상, 이념, 관념. 그러니까 투철한 계급의식을 가져야 된다. 노동계급의식. 이거를 강조했다는 거지. 이거만. 주로. 그죠?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렇게 그죠? 모든 부대에서 매번 회합하면서 공산주의 뭐 그걸 읽고 뭐 그저 뭐 배우고 공산주의 제대로 그걸 알고 있는지 신실을 모니터링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 세계를 이끄는 기본 원리는 물질의 법칙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원래 마르크스주의가. 근데 그게 아니라 관념인 건가? 그죠? 맨날 관념, 이념 교육만 하니까 이념 교육. 그죠? 그래서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바로 이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공산당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사상교육이거든요. 사상교육 일종의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죠. 이렇게, 그죠? 이게 중국 문화혁명 시기에 농민들 모아놓고 농민들 일하다가 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좀 뭐 공산당 그런 신조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우고 한번 따라서 두고 선창하고 뭐 동무회 못 외웠습니까? 막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념교육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상교육, 또 사상 비판도 막 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자아 비판 이런 것도 막 하잖아요. 공산주의에서. 자아 비판, 인민 재판 이런 게 다. 결국 사상 비판, 사상 검열이거든. 물질적인 조건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죠? 그 물질적인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상, 그 사람의 의식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막 따지고 재단하고 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종교랑 다를 바가 없다. 그죠? 또 그런 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출발점인 유물론과 모순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드 러셀이 왜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 소련에 여행 갔더니 다들, 그죠? 그 공식 철학은 유물론인데 사람들이 다 의식, 그죠?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미국에 여행 갔더니, 그죠? 다들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다 신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 물질, 돈 이러고 있더라.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모순적인 거지. 그래서 요게, 이러면서 문제가 돼요, 사실은 요게. 이게 뭐 단순히 그냥 헐뜯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야, 왜 물질주의인데 오히려 관념을 강조한다는 거는 이 자신의 철학의 근본, 철학의 출발점에 모순된다는 겁니다. 세계를 이끄는 기본 원리가 그 관념이냐, 물질이라며. 왜 자꾸 의식을 강조하는데. 이게 뭔가 이제 이 내부적인 모순이 드러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물론 그 모순은 원래 시작점부터 있어요. 원래 시작점이 물질주의가 아니었어요. 마르크스주의는. 낭만주의였어요. 낭만적 정신. 원래 시작점이.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제 진단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또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쓴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번 하라리의 기본적인 서술 방향이 이렇게 어떤 일반적 대두적 통념을 극적으로 뒤집는 방식이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는 종교적 열정이 식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종교들, 그죠?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등 이런 종교들이 아주 뜨겁게, 그죠? 뜨겁게. 예. 주차. 예. 그날을 끊고 가니까. 예. 다녀오세요, 천천히. 예. 차가 항상 문제네. 예. 전화 켜놓고 있어요. 예, 뭐 잠깐 쉬었다 천천히 하죠. 예. 잠깐 뭐 다녀오실 동안 커피도 한잔 드시고.
어떻게 식사는 하고 오세요? 식사는? 네. 식사 잘 못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 맨날 밥 먹으러 와? 치우고 저녁에 집에 먹고 먹으려고 했어. 아니 그만. 이거 양이 작아. 아 미니에요. 미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주일에 한 번 커피를 먹는 게 진짜 없잖아. 여기서 커피 먹어본 지 수박만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서 수백만 년 만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믹스 커피야. 네. 이게 전 세계 그거 먹어 프로틴 스파클링 여기 전 세계 히트 작품 아니에요, 그죠? 예. 라임 그냥 그거 오늘 아까 나도 집에 프로틴 스파클링 나 참 맛있겠다. 방송량이 잘안 보시더라. 여름 되면 이게 좀 여기도 내가 한 번에 30g밖에 먹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고깃집 가서 고기 많이 먹으면서 단백질 안 모자란다 생각하잖아. 30%만 이게 그 여러 번 먹어야 되는구나. 나눠서 먹어요. 이거 맥주 마시는 이거 맛없다. 난 라임이 제일 맛있던데. 그래, 그 라임인데? 네. 나는 장어. 아, 이건 라임. 어우, 맛없어. 아, 맞다. 갖고 올라가야 돼. 공진단이 아. 하는데 냉동수 돌려고 하더라고. 이데올로기를 종교로 이게 여기 제가 이제 쓴 것처럼 맞아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틀린 말은 아니죠. 종교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신을 넣지 않는다면은 뭐 종교, 그러니까 신이 그죠? 신을 넣냐 안 넣냐 문제지 뭐 특별히. 여기 이렇게 쓴 것처럼 제가 그냥 그 가장 바탕에 놓여 있는 전제가 증명되지 않았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최근에 또 그때 보고 와서 또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사회 시스템 있잖아요. 법이라던가 애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종교 중에서도 저는 카톨릭이니까 카톨릭은 굉장히 형식을 너무너무 중요시하는 종교이고 교회 법이 또 있고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약간 일장일단이잖아요. 너무 틀에 매여 있고 보수적이고 이제 그렇게도 생각되는 이게 기성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요즘에 들어서 보면 이게 뭔가 틀과 규정이 없다면 사람들의 사유가 너무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게 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진보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잡아주는 그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 거는 교회나 이런 다른 뭔가 틀이 없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는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죠. 금방금방 이게 변할 것 같다 말 그래서 나는 또 그 운석맞은 교황 그거 생각하다가 이걸 이렇게 막 붙들고 있잖아. 조금 그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거기 보면 운석맞은 교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밀라 민영 같이 운석을 맞았는데 운석을 맞았어. 교황이 쓰러져 너무 괴로운데 운석을 맞은. 이렇게 들고 있어. 그래서 저게 뭐를 의미할까? 그 전시회에서요? 네. 전시회 운석 맞은 교황? 교황이 운석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운석 맞으면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하게. 횡재한 거지. 뭐 그러잖아. 미래 뭐든 그
미래의 충돌성을 어쨌든 그 아니 과학적인 왜 교황이 운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거하고 과학적인 거하고 약간 이렇게 상충되는 뭔가를 표현하고 그래서 운석 십자가를 꽉 쥐고 있어. 죽지만 않았으면 횡재한 거지. 얼마나 비싼데 운석이 뭐지 뭐 금보다 비싸게 팔리는데. 그리고 나는 그 다리 아래쪽에 맞았더라고. 맞았어. 머리에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아 운석이 옆에 있고 운석이 다리 위에 깔려 있고, 네, 그러니까 운석이 다리가 깔려 있어. 아 깔리는 거구나. 탕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 화나나? 그래서 운석이 더 쪽마치 다 녹아 저기 타버리니까. 하나래가지고 야 그래도 엄청 비싼 건데 운석. 요즘에. 머리에 안 맞고 다리에 맞았으니까 나는 막 그 생각하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뜯다 보면 표정이 되게 좀 오묘한 왠지 뭐를 믿는 표정인지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붙잡는 표정인지 여러 가지. 사회적 뇌가 또 작동해서 또 그 표정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하셨던 얘기로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일반적 용법과는 다르게 종교라고 부른다. 이게 일종의 이번 하루의 충격요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서 다 종교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죠? 그 신을 믿는 유신론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자연법칙 종교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종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종교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것들의 바탕, 그러니까 파고 내려가다 보면 그 전제 조건, 그죠? 그걸 내려가다 보면 맨 밑에는 증명되지 않은 전제, 그러니까 그냥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가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종교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죠? 물질 숭배 막 이렇게 예. 그것도 결국은 예. 불도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숭배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렇겠죠. 충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경험적으로 정당하게 어려운 그런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계속. 그래서 325페이지, 그래서 둘째 문단. 그래서 이런 식의 추론이 마음에 매우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 통념에 어긋난 자신의 용법이니까요. 뭐 꼭 그래야만 기분이 좋아진다면 공산주의를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계속 불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신념들을 그러니까 신 중심의 종교와 자연 법칙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신 없는 이데올로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일관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불교, 도교, 스토아 철학의 일부 분파는 종교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목록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거꾸로 많은 근대 이데올로기 속에 신에 대한 믿음이 계속 존재하며 그중 일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유주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거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건 유발라리 얘기고요. 그 생각이 제 해석은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 낭만주의적 본성에서 왔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면 자유주의 얘기 나올 때 잠깐 다시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그다음 얘기는 쉽습니다. 근대의 모든 신념들의 역사를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이들은 일신교나 대중불교 못지않게 혼합적이다. 그래서 앞에 우리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뭐 카톨릭이나 또는 뭐 그 개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 결국 제설뭐라 그럽니까, 그죠? 모든 것이 합쳐진. 그죠? 제설 혼합주의라는 이런 명칭으로 썼잖아요, 앞에. 그것처럼, 이 근대 이데올로기도 다 이게 제설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혼합적이다. 그죠? 그래서 불교. 욕구나 바램이나 그죠? 하나로 통일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걸 뜯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순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래서 불교도가 힌두교들의 신들을 숭배할 수 있죠. 그죠? 불교를 믿으면서도 힌두교의 그 다신교적인 그런 어떤 자신의 소망을 성취되는 신들을 숭배할 수 있는 것처럼. 신당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신교도들이 또 악마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 신의 영향과 독립적인 악마를 믿잖아요. 사탄이 존재한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전형적인 미국인은 동시에 국수주의자, 그러니까 역사에서 특별한 사명을 지닌 미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미국은 어떤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인류의 경찰이면서, 그죠? 그렇게 믿으면서 또 자유시장 자본주의자.
자유 경쟁과 사익 추구가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믿으면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 인간이 그 창조주로부터 양도 불가능한 권리들을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이런 식의 그 혼합적인, 그죠? 이것도 잘 뜯어보면 모순성이 당연히 나오겠죠. 어쨌든 뭐 간단히 말해서 혼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 자연법칙 종교에서도요. 사람의 삶이 그러나요? 항상 칼날을 한 5개쯤 들고 다니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그 자신의 어떤 처한 국면 에스펙트 따라서 다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쉬운 말로 우리가 뭐 당장 자기는 그죠? 예를 들면 성적으로 이 사람 성 여기 많이 하니까 성적으로 막 불륜을 꿈꾸고 이러면서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엄청 성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대할 때 또는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막 야한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에스펙트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맥락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과 욕망이 다르게 드러난다. 그죠? 근데 그걸 극단화시키면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럼 이제 칼날이 칼날로서 의미가 없는 거고 칼날들은 그냥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편한 대로 상당히 자의적이죠. 이쪽 칠 때는 이 쓰고 그렇죠. 예. 이쪽 칠 때는 이쪽 칼날. 예. 그 칼날들이 다 의미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는 결국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순적이고 다양한 야만적인 본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상당히 그 야만 뭐라 그러나 그런 영화들이 왜 그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좀 막 좀 그런 거예요. 그 낮에는 멀쩡한 직장인이 밤에는 막 기괴한 뭐 성 도착증자가 되고 막 이런 거. 그지? 그런 게 그 에스펙트 따라서 인간의 다른 본성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적인 본성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먹어야 되죠. 뭐 싸야 되죠. 섹스도 그렇고요. 뭐 다른 동물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사실 갖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인이 어떨 때는 편할 때는 국수주의자적인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시장 경쟁에서는 뭐 자유시장주의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인본주의자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자기 처한 에스펙트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제일 센 칼날 세계를 지금 뭐 그렇긴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그림 표 있잖아요. 표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표, 그죠? 동그라미, 그죠?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종교는 이슬람교, 불교, 공산주의 이렇게 다 같은 데로 묶었어요. 그죠? 묶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게 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표도.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사실 구별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거랑 초자연적인 거를 구별해야 돼요, 사실은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축구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정한 거지, 그죠? 그죠? 이 축구에는 뭐 반드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 손을 쓰면 안 되고 그런 슈드의 영역을 정한 건데 이 축구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영역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하루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루에 5번 뭐 기도해야 되고, 뭐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뭐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은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축구에는 그게 없지. 그죠? 축구에는 초인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은 없죠. 이건 뭐 우리 축구 규칙은 우리가 인간이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인간이 뭐 축구 골대 구격을 정하건 인간이 정할 수 있는 건데, 이슬람교나 불교나 공산주의 에는 이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 발전 법칙, 역사 발전 법칙이 있고 물질의 법칙이 있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초인적 질서라는 요 용어에 물리 법칙도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상대성 이론. 그죠. 지금 상대성 이론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초자연적은 안 된다고 하신 게 그 말씀이신 거죠? 그죠. 초자연적이라고 하면은 또 그걸 또 넘어서는 거니까. 그거는 아예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물리 법칙을 정하는 신이 또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초인적인 거는 그 물리 법칙은 그냥 주어진 거고 그걸 우리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죠? 뭐 신이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가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자연 법칙인데, 그죠? 계급 갈등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 자연 법칙인데 그걸 뭐 신이 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 법칙이라 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 우리가 빛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
그죠?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달릴 수가 없다. 그냥 팩트로서, 그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은 이제 요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게 이거로부터 우리는 어떤 뭐 규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빛보다 빠르게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뭐 빛보다 빠른 우주선을 개발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뭐 말 하나 많아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인적 질서라는 게요. 대신 축구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축구 규칙을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오셔서요. 이제 326페이지 맨 아래 문단. 이중 국수주의는 이제 18장 끝없는 혁명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자본주의는 현대 종교들 중 가장 성공적인 존재이니 16장 자본주의 교리 전체를 할애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주요 신앙과 의례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주 뭐 재밌어요. 다 종교를 이렇게 보고 풀어내는 게요. 그러니 이 장 나머지에서는 그 인본주의적 종교, 인본주의가 여기 휴머니즘을 번역한 겁니다. 휴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327페이지. 그래서 유신론적 종교는 신에 대한 숭배에 초점을 맞춘다. 인본주의적 종교는 인간, 그죠? 인간 숭배입니다. 인간. 좀 더 정확하게는 호모 사피엔스를 숭배한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특유의 신성한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은 다른 모든 동물이나 다른 모든 현상의 성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믿음이다. 다르다는 게 차이라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왔었죠. 차이. 이 차이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치,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인본주의자는 호모사피엔스 고유의 성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그것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최고의 선은 호모사피엔스의 선이다. 나머지 세상 전부와 여타의 모든 존재는 오로지 이 종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또 이제 목적과 수단의 관계예요. 목적.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목적이고, 나머지 존재들은 다 우리 종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 목적과 수단이라는 개념, 그거 아주 쉬운 개념이지만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 종교들은 휴머니스트, 그죠? 그럼 인간 외에 나머지 자연적인 네. 모든 거를 다 인류를 위한 종이라고 봐요. 그죠? 이런 거 다 인간을 위한 수단인 거죠, 다. 동물 뭐 그죠? 인간만 빼고 뭐 어떤 뭐 지하 자원 이런 게 다 그죠? 우리를 위한 수단으로 수단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쓴 것처럼. 그 여기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영어로 휴머니티. 이게 only 그죠? 우리 only 이 오로지 인간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진 그 특성이 뭐냐, 이제 그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론이 갈리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있고, 그것이 다른 존재들과의 차이다. 이 차이점, 차별성 이게 바로 우리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서 우월한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차이라는 말하고 이 가치라는 말하고 같이 붙어 다녀요. 차이하고 가치.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뭐 삼성전자에서도 맨날 그 뭐 초격차, 그죠? 격차를 벌려야 된다. 그 차이잖아요. 차이. 뭐든지 차이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차이란 말하고 가치로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차이란 단어가요. 차이, 차별성, 인간의 가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다른 그런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 존엄하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목적. 이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가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 자신이. 당연히 세상 전부 여타의 모든 존재는 오로지 이 종을 위하여, 즉 다른 모든 존재들은 인간이라는 수단이다. 이렇게 딱 목적과 수단의 관계로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개념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중요한 개념이죠. 인간성, 그죠? 차이, 차별성, 그다음에 가치, 목적, 수단.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은 좀 세상이 좀 쉬워져요. 그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사실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과연 그러면 사피엔스만의 특별한 점이 뭐냐? 그래서 모든 인본주의자는 인간성을 숭배하지만 그 인간성, 그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쟁 분파들이 신의 정확한 정의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인본주의는 인간성의 정확한 정의를 두고 다투는 세 개의 경쟁 분파는 아니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 분파는 자유주의 인본주의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그죠? 이 사상은 인간성은 개별 인간의 속성이며 개인의 자유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성하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인간성의 신성한 성질은 모든 개별 사피엔스의 내면에 갖춰져 있다. 이게 이제 모호해져요. 드디어 내면. 그래서 개개인의 내면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윤리적, 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된다. 만일 우리가 윤리적, 정치적 딜레마와 마주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 인간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주된 계명들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지닌 자유를 어떤 침입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을 통칭하여 인권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게 조금 모호하게 돼 있죠, 그죠? 사실 좀 모호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쓰면 더 명확한데 이게 영혼 개념이세요.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영혼이에요. 이게 각자 그 내면이라는 게 정일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고유하단 말을 이제 붙이면 편한 거예요. 이게 고유하다. 그리고 고유한 내면적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그 자신의 자아가 있는데 그거는 고유하다는 건 유일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다는 게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유일하다는 거는 이 세계 최고의 가치예요. 어느 것하고 동일한 게 없으니까. 다 차이가 나는 거니까. 고유한이면 영어 표현을 하면 어떻게? 그럼 유니크니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프로퍼, 프로퍼, 그죠? 뭐뭐에 고유한, 딱 그거에만 속해 있는. 여기서는 그냥 신으로부터 자기에게 부여받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의미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거를 풀어서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고귀하냐? 왜 그 최고의 가치냐를 얘기할 때는 유일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영혼이 유일하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영혼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이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유일하다는 거지. 나의 영혼은. 그 신한테 부여받은 영혼이 다 유일한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만약에 신한테 부여받은 유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일성이 왜 최고의 가치냐?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라 그럽니까? 가장 귀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귀한 거죠.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건 다른 모든 것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 전혀 없다는 거지.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성은 그러면 결국 어떤 그 무가치하고 흔하다는 거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동일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은 이 세계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론적인 논리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게 요거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 개인의 내면의 자아가 최고의 신성하게 되느냐. 신성하다는 말이 바꾸면 요겁니다.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어느 개인의 자아라도 다른 사람의 자아보다 그 가치가 더 높거나 낮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 영혼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영혼은 다 각자 다른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 각 개인의 자아는 그 자체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물론 그 자아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정신적인 삶인데요. 그거를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혼인 거예요. 그죠?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혼. 그래서 요게 여기서 온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우주에서 고유한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우리의 사피엔스가 지나면서 가지게 된 낭만주의적 관념인데, 여기 쓴 것처럼 우리가 지나면서 가지게 된 자연스러운 사고방식, 어떤 자기중적 세계관 속에서 야, 나는 뭔가 특별하고 내 이 정신은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내 느낌과 다른 사람의 느낌은 다르고 영혼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각자 영혼이 다른 영혼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세상에서 유일하니까 세상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지, 그게. 근데 그거를 뒤집으면 거꾸로 보면 다 가치가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중간에 끼면 더 높거나 더 낮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는 가치가 동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최고의 가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다 동등하면 그게 최고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만 그냥. 그렇죠. 물론 자연과 비해서 그냥
인간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인간끼리의 비교. 그러니까 하나가 유일한 거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유래니까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인데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인데 그 다 최고의 가치니까 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게 신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신 앞에서 동등하다. 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런 면에서 참 모순적인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 그 지적 말씀 잘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실제로 그럼 우리는 뭐냐 요게 실제적인 그 실천적인 지침 그죠? 그러니까 타 인간을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대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내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얘 영혼이 유일하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그죠? 내가 최고의 가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유주의적인 답이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놓아두는 것, 즉 그 사람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삶을 그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 자기 결정권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장 존중한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게 그 사람을 최고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죠? 이 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을 최고로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이 결정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라고 내버려두는 게 그 사람을 최고로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유를 불가침의 권리로 인정해주는 그죠? 우리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게 자유랑 그렇게 연결돼요. 자기 결정권 문제랑. 물론 두 중에 하나는 답을 했는데 하나는 안 했네. 어떤 거예요? 어떻게 대우하는 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 나 자신의 삶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그게 내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렇게 권장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네 삶은 네가 사는 거지. 네가 결정해. 그죠? 성적 자기 결정. 이런 맞아. 그러니까 다 이제 그게 결국 자신의 영혼이 고유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적인 가치에 따라서 성적 행동을 결정을 하고 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존중한다는 거니까. 그죠? 바로 이런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다 각자 영혼이 다르다. 느낌과 희망과 의지가 다 다르니까 그거를 각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됐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삶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 데카르트 철학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한 것대로 결정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옛날 그 이전 시대랑 삶하고는. 자, 그래서요. 결국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또는 신념은 그 개인이 가진 어떤 영혼, 그 내면의 자아, 그죠? 각자 서로가 다른 내면의 자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각자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 쉬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쉬운 말이기도 해요. 각자 자신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자체로 증명되기 어려운 그런 신념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죠? 우리는 이 우주에서 고유한 영혼을 가진, 우주에 단 하나만 있는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다! 라는 그런 믿음.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그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그거 좀 보시겠습니다. 그 뒤까지, 자유주의까지 좀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328페이지. 그러니까 가령 자유주의자들이 고문과 사형에 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죠?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서 근대 초기 유럽에서 살인자는 세상의 질서를 침해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존재를 여겨졌다. 세상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범인을 고문하고 공개에 처형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셰익스피어와 몰리에르 시대에 런던이나 파리 주민들에게 끔찍한 처형을 관람하는 것은 인기는 오락이었다. 그죠? 무슨 공개 처형하면은 사람들 엄청 몰려가지고
한편 오늘날 유럽에서 살인은 인간성이라는 신성한 본성에 대한 침해로 여겨진다. 요즘 유럽인들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문하고 처형하지 않는다. 그 대신 범죄자들을 최대한 인도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처벌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그의 존엄을 지키고 심지어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살인범의 인간성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다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되새기고 질서가 회복된다. 우리는 살인범을 보호함으로써 그의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살인범한테도 그 살인범도 인권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살인범도 고유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름. 그리고 그 살인범의 영혼은 어쨌든 다른 사람을 침해했으니까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벌을 처벌하는 거지. 그 영혼 자체를 영혼의 그 유일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살인범도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유일한 가치를 가지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범도 인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의 그의 존엄을 지키고, 이런 얘기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을 신성시하지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일신론도 신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롭고 신성한 본성에 대한 믿음은 자유롭고 영원한 개인의 영혼, 그죠? 을 믿었던 전통 기독교에서 직접 물려받은 사이다. 이게 이제 신이 부여하는 거지, 그 영혼을, 그죠? 그러한 영원한 영혼과 창조자 하느님에 의지하지 않을 경우 자유주의자로서 사피엔스 개개인이 뭐 그리 특별한지,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리 특별한 가치,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지 설명하기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죠? 네? 과연 특별한가? 과연 다른가? 계속 여기서 이야기했던 믿음이라는 그건 믿음은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는 믿음은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설득시키고 이럴 수는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산을 해서 딱 이렇게 답이 나오듯이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뭐 믿음이라면 글쎄요. 당황스러울 정도 이런가요? 믿음인데. 근데 이제 뭐가 특별한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피엔스 개개인이 과연 뭐 그렇게 특별하냐? 살인범 저게 뭐 그렇게 특별하냐? 특별한 영혼이 있다고 우리가 그걸 보호해줘야 되느냐?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하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그거겠죠. 그 영혼이란 게 그 일종의 뭐 물질의 작용, 호르몬의 작용이다. 그죠? 뭐 본인이 뭐 느끼고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은 물질적인 작동이라 그런다면은 이게 벌써 특별한 게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 자체도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이렇게. 근데 또 한편으로 과학적으로는 또 한편으로 다르긴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을 우리가 그 두뇌 신경망이라고 한다면은 두뇌 신경망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신경망 구성 자체가, 그죠? 시냅스 가중치와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한 번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은 걸 커피를 마셔서도 느낌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영혼이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거는 그죠?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니에요? 이거 사실 지나친. 스가 아닌 다른 동물들도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공장에서 똑같은 걸 만든다 그래도 다 다르겠죠. 그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영혼이라는 것을 나의 어떤 느낌과 믿음과 그 소망과 그런 거라고 봤을 때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영혼이 또 다 다르긴 다르다는 거죠. 요 챕터에 들어가니까 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자기 체계를 딱 잡아놓고 요걸 갖고 일종의 마사지를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가 나옵니다. 사회주의. 또 다른 중요한 분파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 믿는다. 이들이 신성하게 보는 것은 개별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호모 사피엔스 종이다. 이거 호모 사피엔스의 사회적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성. 그래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개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반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주의에 따르면 불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악의 모독이다.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 아니라 주변적 속성에 특권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본질은 그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본질. 그래서 가령 부자가 가난한 자에 비해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본질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회적 인본주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일신론의 토대에 의해 건설되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그래서 모든 영혼이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일신론적 확신의 개정판이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이런 신념은 이건 뭐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주의. 여기,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사회성이 있다. 그죠? 사피엔스만의 특별한 그 인간성이란 바로 인간의 그 사회적인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 본질적 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왔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그 일신론적 종교 완수를 한 그런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점. 근데 이게 인간만이 사회적 존재다. 이제 이런 문제가 돼요. 그죠? 그 개미들은 또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엄청나게 사회적이죠. 그래서 개미 집단에는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등으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만 이것이 개체의 우열이나 지위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왕개미가 뭐 일개미를 지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하는 일만 다를 뿐인 거예요. 기능만. 그러니까 모두 동등한 개체로서 집단의 유지를 위해, 물론 여기서는 뭐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보존이죠. 그죠? 자신들의 유전자의 그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여왕개미는 그냥 알을 낳고 일개미는 일을 하고 병정개미는 싸우고 이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고 개미도 사회적인 존재니까 모두 다 동등한 개체로서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동등, 평등하다는 거예요. 개미랑 똑같이. 그러니까 노동자, 농부, 군인, 당서기. 그러니까 당서기가 여왕개미에 해당하는 거지, 일종의. 그죠? 노동자, 농부, 일개미에 해당하는 것이, 군인은 병정개미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평등한 관계에 있는 그래서 동지라는 거죠. 다. 그죠? 자, 모두 다 동지다. 그죠? 당서기 동지다. 그죠?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겁니다. 하는 일만 다를 뿐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진행 방향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는 결국은 전체주의를 갖잖아요. 전체주의가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개미사회의 모습이에요. 개미사회의 모습. 개미사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의 삶은 완전히 통제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미들은 태어나면은 딱 자신이 한 일이 정해져요. 그죠? 얘는 일개미, 여왕개미, 병정개미 딱 정해져가지고 그걸 평생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오로지 그 유일한 최고의 목적은 사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회, 집단, 그밖에 없잖아요. 얘들은. 그죠? 각자 다른 기능, 동등한 개체로서 다른 기능을 수행해서 전체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사회 유지. 그 사회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가 되는 거야. 전체를 위해서 뭐 하나 정도는 희생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바로 반영된 소설들이 유명한 뭐 조지 오웰이나 1984나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이런 것 등등. 그래서 공산주의가 전체주의 체제, 즉 개미 사회로 그런 식으로 흘러간 그 방향에서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어렵죠. 그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equa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사실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평등하다는 게 이게 팩트냐? 그렇지 않지. 그죠? 개개인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금방 드러나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should냐? 이것도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죠? 즉, 동등한 대우의 기준을 세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거냐? 그죠? 동등한 대우를 하면은 사회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동등한 대우라는 게, 그럼 모두가 동일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일한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니까. 그죠? 아까 이런 식으로 당장 기능이 분화돼야 되는데 노동자, 농부, 군인, 당서기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조화롭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결코 동등하다고 할 수가 없지. 그죠? 누구 일과 누구 일이 어떻게 동등한지 그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동등한 기준을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평등하다는 말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그 증명되기 어려운 그냥 신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또 이게 돼요. 야, 그럼 이게 사회적 인본주의 목적이 뭐냐? 과연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인간이라는 게 뭘 위하는 거냐? 인간 전체를 위하는 결국 시스템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시스템. 전체주의 시스템. 그 개미처럼. 개미들은 그냥 뭐 일하다 고장나면은 한 10개월쯤 되면은 죽으면 갖다 버리거든. 그죠? 인간이 부품이 되는 그런 식의 이 사회이고. 그러면 목적은 뭐냐? 남는 거는 여기서는 유전자만 남는 거고, 이 공산주의는 그 체제만 남는 거지, 체제.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그런, 물음이 남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통적 일식론 속박에서 벗어난 유일한 인본주의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다. 진화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다. 나치가 다른 인본주의 분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성에 대해 진화론에 깊이 감화된 좀 색다른 정의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나치는 다른 인본주의와는 달리 인류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보았다. 인간은 초인으로, 그러니까 현재 인간보다 더, 그죠? 슈퍼맨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인간 이하로 퇴화할 수도 있었다. 나치의 주된 야망은 인류의 퇴화를 막고 진보적 진화를 부추기는 것이었다. 나치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아리아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고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정신병자 같은 호모사피엔스의 퇴화된 종류들은 격리하거나 심지어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요. 나치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자체가 네안데르탈인 같은 하등한 집단은 멸종하는 데 반해 고대 인류 중 한 우월한 집단, 자, 이게 결국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집단이 아리아 인종이라는 거예요. 우월한 집단은 진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집단은 애초에 서로 다른 종족에 불과했지만 각자의 진화 경로에 따라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나치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이미 각기 고유한 자질을 지닌 여러 개의 다른 종족으로 나뉘었다. 그래서 인종이 또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중 하나인 아리아인은 최상의 자질을 자랑했다. 이성적이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근면했다. 따라서 아리아인은 인류를 초인류로 바꿀 잠재력이 있었다. 다른 종족, 예컨대 유대인이나 흑인은 열등한 자질을 지닌 오늘날의 네안데르탈인이었다. 이들이 번식하게 놓아둔다면, 특히 아리아인과 결혼하기 방치한다면 모든 인간 집단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호모사피엔스의 멸종화조를 했다. 자, 그래서 아리아인, 이것도 사실은 뭐 정확히 맞는 말이야. 원래 아리안, 결국 이제 이겁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변화한다는 거지, 그죠? 요게 기본 전제고, 뭐 변화하겠죠, 인간성.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향상된 인간, 그래서 인간성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진화해야 된다.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리안이라는 단어는 본래 인도 사람들, 여기 이제 결국 요 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방, 우크라이나 북부 여기에서 이렇게 각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인도로 침범했죠. 또 이란으로도 쳐들어가고 해서 요 지역에 있던 인도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킬 때 아리안이다, 또 고귀하다, 우리는 훌륭하다, 그런 뜻으로 원래 쓴 단어입니다. 요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리안이 이란도 이제 이 어원이 이거예요. 아리안, 이란. 그래서 언어학계에서는 그냥 인도 유럽 어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근데 요거를 요 19세기에 요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게 인도 쪽하고 유럽 쪽하고 이게 지역적으로 먼데, 이게 어족이 결국 같다는 거, 언어적으로 기원이 같다는 것이 이런 게 밝혀지면서, 그렇다면 그것을, 그 말을 사용했던 원래 인종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먼 옛날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남겼으니까 정복자죠. 어떤 우월한 인종이
하나의 인종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9세기 이후에. 그래서 히틀러와 나치는 요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야, 그 인종이 있었고 그 인종이 어떻게 그 인종이 퍼져나가서 현지 인종들과 결합돼가지고 지금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막 잡종 짬뽕 돼가지고 원래 우월한 인종이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쪽에 막 뭡니까 이 라틴 쪽하고 섞이고 이쪽 흑인들 이런 그죠? 이 드라비다인들하고 섞이고 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순수한 인종이 여기. 그러니까 이 유목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북부 이 노르딕 그죠? 그 노르만 그죠? 노르딕 그다음에 게르만족이 그나마 이 중에서 가장 순수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어디 갔지 여기. 그러니까 유럽으로 진출한 아리아인은 뭐 켈트, 게르만 등으로 또 막 이렇게 나눠서 섞이는데 그중에서 특히 요 게르만, 그래서 노르딕 게르만이 그나마 최고의 순수성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부류는 로마 등에 동화되고 다 순수성을 잃었고 결국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그죠?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장 순수한 그 아리아 혈통을 보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개념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에 따라서 다시 아리아 인종의 대제국 그죠? 우리 인종이 다시 이렇게 다시 퍼져나가서 전 지구를 통일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통일 정복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 아리아 인종이 옛날 얘들이 했던 것처럼 다 정복해야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겁니다. 아리아 인종의 대제국 건설을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노이에스 폴크, 그죠? 새로운 인종, 새로운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치가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은 전형적으로 이런 금발에다 푸른 눈, 또는 갈색 머리카락을 지닌, 그죠? 남자가 여자가 금발에다가 이런 식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 뭐 이런 집시들은 다 절멸시키고요. 이제 그런 식 인종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시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걸 만들어요. 그 뭐라 그랬죠? 유벤 뭐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애들을 생산하죠. 예, 그렇게. 예, 그래서 금발 뭐 이런 걸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예, 결혼시켜서 이렇게 뭐. 자, 그래서 이후 생물학자들은 나치 인종이론의 정체를 폭로해 왔다. 특히 1945년 이후 시행된, 이거 이제 전쟁 이후죠. 전쟁 이후에 시행된 유전학 연구에서 다양한 인간 혈통 사이의 차이는 나치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만큼 유전적인 차이가 적은 정도 없죠.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크게 확연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이제 1933년 이 당시에는 뭐 이거 DNA 구조도 발견되지 않았고 생물학이 아주 허접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의 과학 지식 수준을 고려하면 나치의 믿음이 그 당시의 지식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긴 힘들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인종이 존재한다는 것, 백인이 우월하다는 것, 이 우월한 인종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서구 엘리트 대부분이 갖고 있던 믿음이에요. 사실은 요거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돼요. 계몽주의하고 연관돼요. 계몽주의하고.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했는데, 물론 침략의 명분은 계몽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찌질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몽시켜주겠다, 그죠? 근대화 시켜주고, 뭐 병도 고쳐주고, 공장도 짓고, 일거리도 줍고, 그래서 자연재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계몽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침략을 식민화 정책을 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식민지의 이제 민족들이 잘 계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는 거죠. 일제시대에. 그죠? 이광수나 이런, 이광수도 춘원 이광수도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자기가 계몽주의, 이 조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쳐가지고 우리가, 그죠? 빨리 계몽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정 소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정 같은 거 나오는데, 근데 그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평생, 한 20년, 30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계몽을 해도 깨우쳐도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게 쉽게 깨우쳐서 계몽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은 인종주의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애들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아, 이거는 예, 그렇죠. 받아들일 그 종자가 나빠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성적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쉽게 말해서 흑인들은 아무리 뭐 에티켓 교육시키고 어쩌고 해도 그냥 떠들고 아무데나 침 뱉고 이거 이제 못 고친다 이게 원래 종자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몽주의, 그러니까 성급한 계몽주의 적용이 그 계몽의 실패. 계몽이 왜 실패하냐?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아, 이건 얘들은 원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딱 그 서열이 쫙 나오는 거지. 그 인종 서열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 일본 애들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제1 종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생징, 그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좀 말레이 이런 애들은 뭐 완전히 원시인들이 되는, 이거 말레이 보르네오 사는 애들은 통하지도 않고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 막 이런 전쟁이 있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문화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 써놨습니다. 바로 아이고 딱 다 아시네 미리 나올 얘기도. 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요거에 대한 반발로 문화상대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일본 애들도 그 말살 했잖아요. 북해도에 사는 아이누족, 아이누라고 들어봤죠. 북해도에 그죠? 또 백인처럼 생긴 그런 원주민들, 그죠? 북해도에 살던 홋카이도에 살던 아이누족을 아예 이거 얘들은 그 당시 수렵 채집인이었으니까 아이누족은 수렵 채집이 이거는 뭐 일도 못 시킨다, 그죠? 뭐 단순 노동 할래도 이거 뭐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말살 정책을 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오키나와 사람. 그죠?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들은 그냥 열대 원시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인종주의적 관점이. 뭐 우리도 사실 좀 그래요. 오늘날에도 좀 그런 건 있어요. 우리도 동남아, 그죠? 동남아 그런 그 편견을 계속 적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미개한 사람들. 근데 그 자연적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왜 못 따라할까? 이거 뭐 우리 동남아시아 이렇게 그 노동자들 왔을 때 이거 가르쳐주면 공장 일을 잘 못 배운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서빙을 시켜도 그렇고, 공장 맨날 손 다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품성이 원래 인종이 더운 데서 살아가지고, 느긋하고,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귀인, 그 원인을 귀속시킬 때, 인종적인 속성이 귀속시키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경향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 타고난, 쉽죠. 그러니까 어떤 겉보기 특성, 그죠? 피부색이나 외모 생김새 가지고서 그거로부터 그런 특성도 다르다라는 식으로 가장 쉽게. 근데 거기서 인종주의가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몽주의도 사실 그런 거지. 계몽주의도 그렇게 똑같이 서구인들하고 똑같이 교육시켰는데 왜 그만큼 못하냐? 그죠? 당장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서양에서 식민주의가 한창일 때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시간관념. 다이어트인데 자기들은 그게 맞지. 그리고 일 시켜서 부려먹으려면 빨리빨리 깨워야 될까. 그죠.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일 시키려면.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봤을 때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고 막 그게 맞는데 왜 그걸 자기네들이 만든 24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 자기들 움직이는 그대로 만들어놔야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맞추려는 거지. 항상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하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게으르고, 시간관념 없고, 시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당장 독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도 일본 처음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엄청 이게 게으르고, 시간관념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고, 그죠? 지금은 또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여유를 받았죠. 그리고 이 나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최고인간, 이성적이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건면하다, 뭐 요 용어를 듣는 순간 우리가 독일인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독일 사람들 성실해, 건면. 혹시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만나보면 뭐 안 그런 사람들 수두룩할 텐데 이게 뭐 옛날에 우리 아빠도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미지로 독일 놈들은 철저해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재미없어 말만. 재미없고 재미없어. 프랑스 애들은 그렇지 않고 말이야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긴 있죠. 예. 좋은 점으로 보면 그런데 또 나쁜 점으로 보면 걔들은 그러니까 유머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전체주의라고 하는 명령하는 그 체계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요게 진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춘원 이광수가 그러니까 이광수가 그 친일주의자가 됐다는 게 그 사실 그런 이유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한 평생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일본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사실 뭐 그렇게 했죠. 그 당시에 일본은 뭐 항공만 만들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뭐 황포 돛담배 띄우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일본을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2등 국민으로 따라가는 게 그나마 잘 사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친일을 했던 거죠. 그 계몽주의 한계 부딪히면은.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서구 엘리트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죠. 그죠? 백인들이 이런 거 하는 거고, 다른 인종은 이게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사회 통계적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겠죠, 당연히. 그 수준에서는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구의 가장 유수한 대학에 있던 학자들은 당시 가장 정통적인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백인이 아프리카인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에 비해 더욱 지능이 높고 윤리적이며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른바 증명해냈다. 그 당시, 예, 그죠? 단면을 잘라가지고 비교해보면 그랬겠죠. 그래서 워싱턴과 런던, 캔버라의 정치인들은 백인종의 불순물이 섞이거나 퇴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령 중국인이나 심지어 이탈리아인, 이거 이탈리아인 벌써 아까 말한 것처럼 남부, 그죠? 그런 쪽이니까, 라틴 계열이니까요. 이탈리아인이 미국이나 호주 같은 아리안 국가로 이민해 오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그래서 이런 입장은 단지 새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출판되었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었다. 그 과학 때문에 바뀌었다기보다는 정치 사회적인 그 격변 때문에, 그래서 정치사회적 발전이 이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의 엔진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무덤뿐 아니라 인종차별주의 전반의 무덤을 팠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적들로 하여금 우리와 그들을 분명히 구분짓도록 강요했다. 그 나치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인종차별적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는 이후 서구에서 신뢰받지 못했지만 하지만 변화가 실제 일어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는 적어도 1960년대까지 미국 정치의 주류대로 남았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죠? 60년대까지도 분리주의, 그죠? 그러니까 서로 분리하지만 평등하다. 그죠? 뭐 흑인은 흑인 학교 다니고 백인은 백인 학교 다니고 이런 식으로 남부 쪽에서는 법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그죠? 유색 인종의 호주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는 1974년까지 유지되었다. 그죠? 그래서 호주 원주민은 1960년대까지 동등한 정치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은 선거에서 투표권조차 없었다. 시민 구술을 하기에 부적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죠? 그 아보리진들에 해서, 그죠? 뭐 이런 건 됐고요. 자, 계속 합시다. 나치는 인간을 혐오하지 않았다. 나치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인권, 공산주의와 싸운 것은 그들이 오히려 인간을 찬양하며 인류의 위대한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인의 진화론에 따라 자연선택이 작동하게 내버려 두어서 능력 없는 자들을 도태시키고 가장 우수한 자들만 생존하고 번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는 약자를 원조함으로써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생존을 허용할 뿐 아니라 번식할 기회를 주어서 그 자연선택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인간은 적응하지 못한 퇴화자들이 바다에서 필연적으로 익사할 것이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류의 적응력은 점점 떨어져 멸종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뭐 당장 이것의 문제점은 아시겠죠? 뭐가 문제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주장의 문제점 쉽게 드러나죠. 나치의 이런 주장의 문제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상상의 질서나 이런 주장에는 그 내적인 모순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모순점이죠. 그죠? 어떤 게 모순적이 있습니까, 이게? 이 글자들 안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 그냥 이거 딱딱 보시면 그냥 세상에 가장 우수한 인간이 왜 적은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그 넷째 줄에 자연 선택이 작동하게 내버려 두어서, 그죠?
세상 특별한 눈 나오는 자를 자동으로 도태되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인간은 적응하지 못한 퇴화자들이 바다에서 필요적으로 익사. 왜 우수한데 왜 익사해? 그죠? 이게 모순적이죠, 그죠?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디 갔지 여기. 그러니까 이거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게 말이 애당초 아리안 인종이 우월한 인종이라면 굳이 이들을 열등한 인종들로부터 특별히 보호 육성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우월한데 어차피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의 최고 법칙이 무자비한 생존 투쟁이라며. 그럼 어차피 우월하니까 경쟁에서 열등한 인종도 도태될 건데 뭘 그거를 그죠? 굳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걸 뭐 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주장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예. 진화적인 인본주의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그 인종차별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가진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에서 일단 전제 조건이 그 인종이 다르다는 게 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인종이 구별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인종이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차이가 이렇게 나면 그게 되는데 예. 거의 없으면 사실상 뭐 거의 없다면은, 예. 유전자 뭐 이런 거 연구가 안 하면 그렇기도 하고, 그죠? 예.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는 또 완전히 잘못된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인간 이제 인류 숫자가 많아지고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진 족이 그러니까 그 특정한 형질을 가진 유전자가 더 우세해질 수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뭐 환경적 변화에 살아남는다든지 예를 들자면은요. 근데 그걸 꼭 우수하다고 말하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적응했다고 해서 예, 우수하다는 건 아니죠. 예. 우수하다는 얘기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 넘어갔는데 요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은 그거예요. 더 우수한 인간으로 진화해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이 사실 애매하죠. 그래서 그 기준을 말하죠. 원래 진화론 자체가 물론 이 당시 진화론이니까 그럴 겁니다. 저 당시에는 그 진화를 진보로 봤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고등, 그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근거는 없죠. 오늘날의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아메바나 인간이나 뭐 동등한 거지, 생명체로서.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생명체로서.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진보의 기준이 뭐냐? 어떤 특징이 더 우수한 거냐? 왜 금발이 왜 우수한데, 그죠? 이거 사실 증거가 없어. 사실 다 그냥 여기 쓴 것처럼 그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들이 그냥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라 다 그 자의적인 자기중심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좀 전에 하신 것처럼 인간성이 변화 가능한 것이라면 우수함의 기준 자체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치가 원했던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 우수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 역사 진행이나 뭐 이런 걸 일직선으로 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보고하는 쭉 간다고 생각하면. 근데 물론 이제 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근데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그 일직선적 진보라는 것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들 기준에서, 그죠? 근데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뭘 위한 거냐, 사실은, 그죠? 진화론적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개개인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사회주의란 말이 나온 거예요. 결국엔 또 이거 전체 시스템 유지를 위한 그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세 번째도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쭉 보시고요. 1942년 독일 생물학 교과서의 자연과 인간의 법칙 장에서는 모든 존재는 무자비한 생존 투쟁을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이것이 자연의 최고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그죠? 자연의 최고 법칙. 이거 1942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뭐 DNA 분자 구조 발견되기 한참 전이고, 그죠? 생물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전이니까요. 교과서는 식물이 어떻게 땅을 두고 싸우고 딱정벌레가 짝을 찾기 위해 어떤 투쟁을 하는지 설명한 다음 이런 결론을 내린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힘들고 가차없지만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투쟁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모두 제거하고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 자연 법칙은 논의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 살아있는 존재가 자신의 생존을 통해 이 법칙을 보여준다. 이 법칙은 용서가 없다. 여기 대항하는 자들은 싹쓸이를 당할 것이다.
생물학은 우리에게 동식물에 대해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할 법칙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따라 살고 투쟁해야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준다. 삶의 의미는 투쟁이다. 이 법칙을 어기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물학 교과서에 물론 나치 교과서니까 이렇게 되겠지만은요. 자, 그 다음까지 마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인용한 문구가 나온다. 자연의 강철 논리와 싸우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생명을 부여한 바로 그 원리와 싸우는 것이다. 자연과 싸우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한 행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엔 문제죠,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독일 생물학 교과서에 이게 이제 그죠? 커다란 오류가 있죠. 333페이지, 33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할 법칙도 보여준다. 요게 이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앞에 제가 쓴 것처럼 이거 딱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그죠? 결정적으로 이게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논리적인 오류.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연주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언젠가 할 수 있을 텐데 자연주의 오류. 그러니까 사실 진술로부터 가치 진술을 도출하는 것은 연역 논리적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제가 이거 아니에요. 자연의 최고 법칙, 생존을 위한 투쟁, 그죠? 즉 생물학은 자연의 법칙을 서술하고 있죠.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투쟁에서 이긴 존재만 살아남는다. 아니 뭐 그 팩트입니다. 팩트, 그죠? 팩트라고 합시다. 자연의 강철 논리, 팩트입니다. 근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한다라는 슈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요게 논리적인 오류예요. 뭐 그런데 그걸 우리가 따라야 해? 이거는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은 우리가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할 법칙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면은 그러니까 이 법칙을 어기는 어길 수가 있나? 아니 우리가 자연 법칙이 빛보다 늘 빨리 갈 수 없는데 그걸 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자연 법칙이라면 그것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기독교적 관념에서 온 거예요. 이 나치의 얘기도 기독교적 관념에서 바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신의 명령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어기거나 깨는 것은 신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온 거잖아요. 이제 그 보수적 기독교에서는 뭐 시험과 낙이라든지 말이죠. 뭐 유전공학적인 이런 연구는 야, 신의 섭리를 어기는 거다.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적 세계관은 현재 존재하는 세계 질서를 요 이즈를 당위, 슈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근데 요게 지금 나치 책에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죠? 이게 자연 법칙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한다. 이 슈드로 얘기한 거지. 그러나 이렇게 쓴 것처럼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전통적인 세계관들은 공통적으로 자연 법칙을 신의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게 과학이라면은 자연 법칙은 뭐 지켜지거나 복종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놈이 아니죠. 놈 어떤 그죠? 분명히 보여주었다. 네, 근데 나는 나의 적을 창밖으로 던진 후 떨어져라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고 자연 법칙이라면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런 주장은 나치의 주장은 지금 여긴 안 나왔지만 나치 정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결국 여기 그 신학과 무관하다고 했는데 사실 신학에서 온 거예요. 이런 신적인 유전적인 요런 관념을 그대로 적용한 논리적인 오류, 논리적으로는 오류를 범하는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 보통 그 사실에서 당위로 넘어가는 전부 저런 오류를 그렇죠. 깔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사는데 당위가 필요 없지 않잖아요. 예. 그 당위를 도출하는 예. 당위를 끌어내 올 수 있는 게 사실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우리 당위밖에 없어요. 목적밖에 없어요. 목적. 그런 거죠. 목적. 우리가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 목적은 가치 지향적이니까 그 목적에 합의를 하면은 그거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죠? 보통 이야기하거나 뭐 현실에서 돌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로부터 당위를 끌어내려고 하죠.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주의 오류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주의 오류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으로 그런 것처럼 생각돼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걸 잘 이렇게 섞어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 맞아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합의도 합의와 어쨌든 태어나서 그런
교육과 환경적으로 이게 참 묘해요. 그 합의라고 하는 그죠. 것도. 당에는 대부분 그죠, 합의죠.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이제 일치해야 돼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성으로부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렇게 그죠 버무려서 뭐 인간 세상 말고는 당위가 없습니다. 당위가 없죠. 당위 세계가 없죠. 없죠.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하시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고 거기까지가 이제 그 세 가지 얘기 그죠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사회적 인본주의. 진화론적 인본주의에서 휴머니즘 뭐 나름 이걸 하라니까 뭐 그렇게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또 새롭기도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역사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존 투쟁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면 당위여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 싸워라.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잘 먹히게 하려면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면 돼요. 네, 위장하면 잘 먹혀요. 이게 원래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잘 먹히죠. 왜냐면 사람들은 자연주의 오류를 잘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사고의 허점인데. 우리가 보통 절이나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설교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런 틀 아닌가요? 물론 뭐 근거가 성경에 있고 불경에 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뭐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 당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가진 뭐 특징이었죠. 인간만이 당위를 추구하니까.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무슨 안 가는 모든 팩트를 다 당위 앞에 집어놔도 꼭 예외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당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렇죠.